여보, 그냥 이 산에서 조용히 죽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그 입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짐처럼 나온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안개 낀 산속,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채 남겨진 나.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고 붉은 미등만이 밤속으로 점처럼 꺼져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확신했을 겁니다. 아내는 곧 얼어 죽거나 짐승에게 발견되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은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버려진 아내는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결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살아서 내 인생을 끝내주지. 의사조차 포기한 척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망가진 줄 알았던 휴대전화 하나가 남편의 살인 계획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울고 매달리던 그 남자.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하던 내연녀. 하지만 마지막 순간 판사가 읽어내려간 한 문장에 두 사람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과연 남편은 왜 아내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 산속에서 지우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끝내 모든 걸 뒤집은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죽으라고 버려진 여자가 자기 인생의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34살 한때는 글 쓰는 일을 사랑했던 평범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삶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바로 남편이 저를 배신했거든요. 그리고 그 배신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날 산속에서의 일, 그리고 그 이후 몇 년간 제가 겪은 숨막히는 날들의 기록입니다. 그날 아침 산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흰 안개가 나무와 바위에 달라붙어 세상을 삼킨 것처럼 짙었고 땅은 젖어 있었어요. 흙냄새, 낙엽 썩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산 어딘가 자갈길 위 휠체어에 앉은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겉으로는 힘없이 축 늘어진 모습이었지만 제 눈 속에는 뜨거운 결의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거든요. 한때 저는 잘 나가는 작가였고 제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얼굴은 아침 서리처럼 창백했어요. 두 팔은 휠체어 팔걸이에 축 늘어져 있었고 얇은 가디건 하나로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숲속에서 날 지켜보고 있을 동물들의 시선에는 아마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게 무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1시간 전 남편 오태연은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저를 깨웠습니다. 얇은 옷을 입힌 채 휠체어에 앉히고 부드러운 손길로 제 팔을 잡았죠.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에 담긴 거짓과 위선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서민아는 라디오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며 제 존재를 조롱했어요. 그 눈빛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연과 미나에게 저는 이미 죽은 목숨,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차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명의 흔적은 사라지고 숲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습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바퀴가 자갈을 으스러뜨리는 소리마다 저는 그동안 쌓인 모든 절망과 분노를 천천히 삼켰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추고 태연이 몸을 낮추어 저를 바라보며 몇 마디를 던졌습니다. 조심히 있어. 아무도 안 올 거야.
그의 말과 표정 속에 숨겨진 위선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긴 줄 알았고 저는 이미 쓰러진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연극은 제 복수의 밑거름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떠난 뒤 미나의 웃음소리와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산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까마귀 울음소리만 남았어요. 이제 진짜 움직일 시간입니다. 저는 손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꼼지락거리는 손가락, 손목 돌리기, 팔 들어 올리기. 수없이 많은 밤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재활 훈련을 쌓아온 성과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3년 저는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무력한 장애인이 되어 버려져도 괜찮은 짐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밤마다 태연과 미나가 만나러 나간 사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고통 속에서 다리를 움직이고 경련과 통증을 견디며 망가진 신경이 다시 연결되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증거를 모았습니다. 벽 너머에서 남편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서류와 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며 그의 배신을 완전히 드러낼 자료를 쌓아갔습니다. 지금 휠체어 위 안개가 삼킨 산길 위에서 저는 몰래 숨겨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고장난 폰이 아니라 새로 산 폰이었죠. 장 변호사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산속 범인들은 안심하며 즐기고 있고 증거는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경찰과 연락해 대응을 조율하겠다고 했고 정의가 압도적 힘으로 도착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휠체어 바퀴를 잡았습니다. 추위에 손이 얼어붙었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 앞 안개 너머 남편과 미나는 자기 아내와 연인이 안전하게 죽었다고 확신하며 샴페인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안전한 계획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제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다리에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턱을 꽉 깨물고 눈은 똑바로 앞을 바라보며 안개 속을 나아갔습니다. 안개는 언젠가 거치겠죠. 진실도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태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부서진 채로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 순간이 지운 이야기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씨앗은 3년 전 사고 직후의 그 배신에서 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그녀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고 사랑했던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그 운명의 아침 집문서에 도장을 찍기 3년 전 제 삶은 아직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훈, 프리랜서 작가였고 작은 작업실 창문 밖으로 은행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을이면 나뭇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길을 걷는 사람들마저 잠시 멈춰서서 감탄할 정도였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포스트잇이 뒤엉켜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의 조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10년 넘게 글을 쓰며 살아왔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TV 가족 드라마도 문학 잡지 단편 소설도 썼습니다. 2권의 소설책을 내었고 인쇄는 아직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죠. 통장에는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고 성실함과 실력으로 쌓아 올린 명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태연과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저에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7년 전 출판 행사에서 처음 만난 태연은 그날 밤 다가온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제 작품에 대해 묻고 제 영감과 꿈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몇 주가 지나도 그날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에 눈이 멀어 놓쳤던 경고 신호들을 깨닫지 못했죠. 그러다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11월의 화요일 저녁, 하루 종일 내린 비로 도로는 불빛을 반사하며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담당 편집자와의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던 저는 트럭이 달려오는 걸 보지 못했어요. 쏟아지는 빗줄기, 지친 트럭 기사, 그 모든 것이 맞물려 순식간에 제 작은 세단은 장난감처럼 빙글빙글 돌았고 유리가 깨지고 금속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 순간 세상은 정지했죠. 세상을 다시 본 것은 사고 사흘 뒤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과 조화 냄새가 섞여 있었고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내 다리가 내 것이 아닌 듯 느껴졌고 의사들은 담담하게 척수 손상을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하지만 회복은 가능하다고. 집중 재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믿었던 세상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태연이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어요. 매일 아침 꽃과 희망찬 말을 가지고 병원에 오고 전문의와 상담하며 제 손을 꼭 잡았죠. 사랑과 약속, 시련을 함께 견딜 거라는 그의 말에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동아줄을 붙잡듯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사고 후 6주쯤 퇴원한 집에서 재활치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보험에서 다 안 된다는 이유로 치료를 줄였고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동 계좌를 꼼꼼히 확인해 온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관리권은 모두 태연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요. 그와 함께 시작된 고립은 서서히 안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병문안 전화는 계속 미뤄졌고 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조차 태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문자와 이메일은 답이 없었죠. 집은 점점 편안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얼굴 속 눈빛이 웃지 않는 순간 낯선 향수 냄새, 점점 잦아지는 야근과 은밀한 통화. 그 따뜻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겉으로 헌신하는 가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자정이 한참 넘은 시간 침대 옆 컵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을 끌어당겨 침실 문틈 사이로 거실을 바라보니 태연과 젊은 여자의 은밀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3주년에 함께 산 가죽 소파, 그 위에 태연과 미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연의 손은 미나의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고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곧이야. 미나의 목소리에 태연은 계획처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죽으면 전부 내 거야. 저금, 아파트, 책인세까지 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피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이 내 생명을 놓고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내 안의 지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배신의 불길 속에서 단련된 누군가가 일어났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현관을 나가고 태연이 방으로 들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파트가 고요해지고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까지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몇 달 동안 낮에는 그들이 기대하는 무력한 아내 역할을 완벽히 연기하며 밤에는 몰래 자신을 단련하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팔 운동, 코어 근육 강화, 손상된 신경 회복, 다리 근육 자극. 숨겨둔 알약과 차를 이용해 섭취를 조절하며 태연의 눈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계좌, 통장 내역, 이체 기록을 하나하나 확보하며 그의 배신을 증명할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는 매 순간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들통날 수 있었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윤이 어떻게 희망 없는 여자인 척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순간에 계획이 위태로워졌는지는 아직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일 저녁 9시 15분이 되면 집안은 언제나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지윤은 그 시간표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어요. 마치 작곡가가 악보를 외우듯 한 박자도 틀리지 않고 몸과 귀가 기억하고 있었죠. 먼저 현관문 옆 도자기 접시에서 열쇠가 찰그랑 소리를 내며 들리는 소리, 그 다음 태연의 무거운 발걸음이 대리석 현관을 가로질러 가는 소리, 마지막으로 차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세단이 후진하며 내는 금속성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우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이 나간 뒤 45분. 처음 몇 주 동안 예고 없이 돌아오는 태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생명과 연결될 수 있음을 체득했기 때문이었죠. 한 번은 지갑을 두고 또 한 번은 미나에게 줄 와인을 가지러 돌아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인내심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침대 옆 디지털 시계가 10시를 가리키면 지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몸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움직임은 항상 고통스러웠어요. 몇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연기한 몸은 작은 움직임에도 비명을 지르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러가며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밀어내며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처음 몇 달간은 단순한 스트레칭조차 불가능했죠. 사고가 남긴 흔적은 끔찍했습니다. 다리는 신경을 잃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척추는 끊임없는 통증을 뿜는 기둥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영구적인 장애라고 단언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태연이 바라는 무력함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3주 태연은 지윤이 약에 취해 잠들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 바깥 복도에서 들려오는 태연의 전화 목소리. 미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계획, 지윤의 상태가 나빠지면 얼마나 편해질지에 대한 대화. 그 순간 지윤의 피는 얼어붙었고 가슴 속 마지막 남은 부정의 조각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날카로운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비밀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지윤의 방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팔은 떨리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어지고 첫 스트레칭은 뜨거운 납이 들어찬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얼굴은 카펫에 묻고 눈물과 이를 악문 힘으로 근육을 움직였죠. 발전은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매일 조금씩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펼 수 있게 되고 발목을 구부려도 찌르는 통증이 사라지고 무릎을 꿇고 몸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들은 오직 지윤만 알고 있었고 아마 달만이 그 고요한 증인이었겠죠. 태연은 점점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 서류들을 아무렇게나 흩어놓고 휠체어에 묶인 아내가 절대 올 수 없다고 확신하며 거실에서 통화하며 계좌 이체와 보험 계획을 대놓고 떠들었습니다. 그는 지윤이 엿들을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윤은 침실에 숨겨둔 아기 모니터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스마트폰 하나가 지윤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화면은 깨졌지만 충전 단자는 살아있었고 태연이 없는 시간 동안 그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공동 계좌의 내역, 서명 위조가 의심되는 보험 서류, 녹음된 대화. 하나하나 쌓이는 증거들은 마치 겨울 폭풍 속 눈송이처럼 모이면 파괴적인 힘을 갖게 되는 눈송이와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지윤은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맨발로 단단한 바닥을 느끼고 떨리는 다리를 버티며 척추가 처음으로 곧게 펴졌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세 발짝을 내디디며 침실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 지우는 쓰러졌지만 통제된 낙하였습니다. 침대 쪽으로 구르며 손으로 침대 틀을 잡고 재빨리 몸을 끌어올리고 머리를 베개에 떨구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밝은 복도를 배경으로 태연이 서 있는 순간 지우는 얼굴에서 힘을 빼고 눈꺼풀을 처지게 했습니다. 침이 한 줄기 흘러내리도록 일부러 연기했죠. 태연은 몇 초 동안 지훈을 바라보다 물컵을 집어들고 무심하게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지훈은 조금씩 마시는 연기로 속였습니다. 태연이 방을 나간 뒤 지훈은 꼬박 1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깊은 숨을 쉬며 맥박을 정상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태연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다는 것. 그의 오만함이 지훈의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몇 주 동안 지훈은 장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단호했고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면의 순간뿐이었죠. 태연이 산장 여행을 제안했을 때 지훈은 그의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외딴 산장 목격자 없는 사고 가능, 가짜 걱정과 계산으로 차갑게 빛나는 눈. 그러나 태연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해온 증거와 체력,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쌓아온 결심이 지훈의 편이라는 사실이었죠. 산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딴 곳, 휴대폰 신호도 닿지 않는 곳에서 지훈이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이제 곧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이 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준비는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연이 알지 못한 지훈의 마지막 카드가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차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울창한 숲속으로 삼켜지면서 남은 것은 텅 빈 메아리뿐이었죠. 지훈은 속으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며 시간을 정확히 재고 있었습니다. 인내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무기라는 걸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 30을 세웠을 때 지훈은 처음으로 눈을 완전히 떴습니다. 태연이 자신을 이 황량한 길에 세워두고 떠난 뒤로 처음이었죠. 안개가 사너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나뭇잎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힘찬 박자였어요. 숲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도요. 먼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손목이 이어지고 어깨와 등뼈가 따뜻해지며 딱딱한 소리를 냈습니다. 휠체어에 웅크려 있던 시간 동안 굳어있던 근육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동안 꿈꾸었던 순간이 왔습니다. 지훈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차갑고 낡은 금속 막대, 수없이 손을 올렸던 익숙한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이 의자는 감옥이자 무대였고 속임수를 위한 껍데기였지만 이제는 그 껍데기를 벗어날 시간이었죠. 지훈은 온 힘을 다해 아래로 밀었습니다. 고통과 승리가 온몸을 관통하며 팔은 단단히 버텨주었지만 다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잊었던 동작을 근육이 겨우겨우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죠. 아침 공기에 젖은 이마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한순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지훈은 3년간 심리적 고문과 육체적 고통을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순진한 사랑, 결혼 초반의 희망, 남편이 배신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무릎에 힘을 주고 등을 곧게 펴며 지훈은 섰습니다. 휠체어가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도구였던 과거의 감옥, 이제는 살아남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죠. 한 발로 의자를 밀어 쓰러뜨리며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정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지훈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자갈이 발밑에서 움직였고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팔을 휘저어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속에서 쿵쿵 뛰었고 앞으로 뻗은 길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길, 헐거운 돌과 숨은 나무뿌리. 지우는 또 한 걸음을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의식적인 노력으로 이어졌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손상된 신경을 타고 근육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거나 바람을 피우러 나간 사이 한밤중 몰래 했던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비록 의학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우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하지만 확실하게. 길을 따라 나아가면서 아침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솔잎과 흙 냄새, 머리 위 가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얼굴과 어깨에 닿았습니다. 몇 년 만에 자유로운 여자로서 세상을 느낄 수 있었죠. 길은 점점 오르막이 되었고 허벅지가 불타는 듯 했지만 나무줄기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손바닥에 거친 나무 껍질에 감촉을 새겼습니다. 걸으면서 시간과 기억이 흘러갔습니다. 결혼식 날 배신의 시작, 사고 전의 자신, 그리고 숨어있는 동안 연습하고 다져온 복수심. 45분쯤 지났을 때 나무가 줄어들고 안개가 조금 걷히며 파란 하늘과 함께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이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깔끔한 선, 자연 소재, 유리창으로 반사되는 아침 햇살. 테라스에서 아래 계곡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휴식과 평화의 공간이었겠지만 지금은 남편과 그 여자가 저지른 범죄가 완성될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지우는 길에서 벗어나 덤불 사이를 지나 숨어 별장 거실을 관찰했습니다. 다리가 쉬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한계를 넘어선 근육이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 태연은 벽난로 근처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손짓하며 만족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고 미나는 하얀 가죽 소파에 앉아 잔을 들고 태연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과시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축제를 흉내내는 음악이 방 안에서 울려 퍼졌고 지우는 속이 뒤집혔지만 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줌을 당기니 태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와 마닐라 폴더를 꺼내는 장면, 부동산 이전 서류와 은행 위임장 보험금 청구서까지 지훈이 작성하지 않은 서명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손이 떨리는 이유는 남편의 오만함 때문이었죠. 그는 지훈이 이미 죽었다고 확신하며 자기 범죄 증거를 아무렇지 않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서류를 살펴보고 태연에게 기대어 몸을 밀착하며 과시하듯 포옹했습니다. 지우는 모든 장면을 기록했고 증거 폴더는 3년간의 기록과 배신의 흔적으로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숲에 희미하게 묻혔던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정의가 바퀴 달린 형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나무에서 몸을 떼고 폰을 주머니에 넣고 마지막 안개를 뚫고 나와 아침 햇살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숨고 연기하며 부서지고 무력하며 죽은 척하며 살아남고 계획하고 증거를 모은 그 시간이 이제 완전히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별장 현관 앞 손잡이에 손을 올린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서 남편과 그 여자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한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와 사기를 완벽하게 저지른 세상, 몇 초 뒤면 그 모든 세계가 산산이 부서질 순간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두 사람은 살아서 두 발로 나타난 피해자를 마주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산속 오두막이 우뚝 솟은 소나무들 사이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황금빛 불빛은 차가운 저녁 공기를 감싸며 은밀하게 퍼졌고 굴뚝에서는 삼나무 타는 냄새가 천천히 흘러나와 숲 전체를 감쌌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곳은 마치 도시의 소란에서 벗어나 휴가를 즐기는 연인들의 은밀한 피난처 같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이 평화로움은 속임수였고
달콤한 여행지의 외관 아래 숨겨진 긴장의 끝이었습니다. 지우는 자갈길 끝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곳까지 오기 위해 3년 동안 쌓아온 고통과 인내의 모든 힘을 쏟아부은 탓이었죠. 지난 18개월 동안 밤마다 몰래 이어온 비밀 재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길러진 근력과 균형 감각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에는 여전히 그들이 남긴 흔적, 배신과 폭력의 잔상이 남아 있었죠. 지우는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눈을 마주칠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지.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3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대본은 이 순간 머릿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대본이 필요 없으니까요. 살아있는 증거, 살아있는 자신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현관문은 저항 없이 열렸습니다. 태연은 외진 곳에서는 문단 속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위협이 닿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죠. 오두막은 원래 지훈의 돈으로 산 곳이었습니다. 몇 달 전 숨겨둔 통장 내역을 뒤지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훈은 그 문을 통해 들어섰습니다. 오두막 안은 차갑게 반겨주는 온기처럼 느껴졌어요. 돌로 된 벽난로에서는 불꽃이 타닥거리며 벽에 걸린 산과 숲 사진 위로 그림자를 춤추게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크리스탈 잔과 고급 접시, 아직 손대지 않은 음식들이 남아 있었고 샴페인 병은 은색 얼음통 속에 꽂혀 있었죠. 돔 페리뇽이었습니다. 지우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 계좌에서 빼간 돈으로 산 것들이고 이미 절반은 비워진 상태였으니까요.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마치 재앙 직전의 사진처럼 완벽히 정지된 순간처럼 느껴졌죠. 태연은 식탁 앞에 서서 샴페인 잔을 입술 가까이 들어 올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고 입만 벌린 채 멈춰 있었어요. 결혼 5주년을 맞아 지훈이 사준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 그의 몸에 걸려 있었고 그 진한 파란색은 이 순간 지훈에게는 불쾌감과 혐오를 동시에 주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웃음을 터뜨리다 멈춘 표정은 왜곡되어 있었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작은 승리의 표시처럼 보였지만 지훈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치와 안일함, 남의 돈으로 누리는 호사와 무력감이 한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때 둘의 얼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에 잉크를 떨어뜨린 것처럼 태연의 뺨에서 핏기가 빠지고 잿빛이 되었고 미나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점차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눈은 누구지, 이 여자? 라는 질문을 했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두려움과 절망이 얼굴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지우는 문간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 있었어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녕 여보. 보고 싶었어? 샴페인 잔은 태연의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산산조각이 났고 크리스탈 조각 사이로 금빛 샴페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리가 공간 전체를 흔들며 그동안 붙잡고 있던 긴장을 단번에 해체했죠. 태연은 더듬거리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의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발걸음이 테이블 위 서류들을 흔들며 현실을 깨닫게 하고 있었죠.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내가 한 모든 대화, 내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의 모든 심야 통화, 너희가 위조한 서류, 허락 없는 계좌로 이체한 내 돈 전부 다 있어. 태연은 입만 벌리고 닫기를 반복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들의 안전과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절망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었죠.
그때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지면서 산속 오두막을 감싸는 고요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신호였어요. 경찰과 장 변호사가 함께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모든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지윤의 계획은 완벽히 실행되고 있었죠. 태연이 마지막으로 분노와 공포 속에서 지윤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윤은 매끄럽게 피하며 그 힘을 되돌려줬습니다. 태연은 식탁에 부딪히며 위조 서류와 샴페인 잔이 폭풍처럼 날아가고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곧이어 경찰이 오두막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장 변호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태연과 미나는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권리 고지가 이어지며 그동안 지윤이 겪은 모든 고통과 배신이 이제 정의의 틀 안에서 정리되고 있었죠. 지윤은 벽난로 옆에서 숨을 고르며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감각조차 달콤했어요. 이제야 어깨에서 무거운 사슬을 내려놓은 듯 지난 3년간의 공포와 배신, 자기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끊임없는 경계가 한순간 풀린 느낌이었으니까요. 산속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윤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승리와 복수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죠. 법원이 태연과 미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자신에게 기다리는 새로운 삶과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쏟아지는 달빛과 사이렌 불빛 사이에서 지윤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숨는 일은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아주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해조차도 지난밤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봉우리를 휘감고 있던 안개는 서서히 풀어지며 은빛 시로라기처럼 흩어졌고 첫 햇살을 받은 숲은 오래된 기억을 씻어내듯 고요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윤은 산장의 낡은 앞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워 털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의 울음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시간을 다시 깨우고 있었죠. 아래쪽 산길로 경찰차 2대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굽이진 길을 따라 움직이다가 소나무 숲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 안에는 주말 여행을 계획하듯 담담하게 지윤의 죽음을 계산하던 2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간은 법과 진실 앞에서 멈춰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윤은 차량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만큼은 온몸으로 서 있고 싶었습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났던 세월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듯 말입니다. 뒤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조심스레 들려왔습니다. 장 변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곁에 섰습니다. 2사람의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한동안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흐르는 아침은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장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긴 악몽에서 벗어났다고요. 지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내야 할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에 몇 주는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재판 준비가 이어졌고 병원 검사가 계속되었으며 무너진 일상을 하나씩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지윤은 과거 침실 바닥에서 홀로 재활하던 그 결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무게를 버티지 못할 거라던 척추 역시 천천히 제 기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전문 장비도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의지로 버텨냈다는 사실은 의료진조차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적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마음,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살아남겠다는 의지였다는 것을요. 재판은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이 수개월 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하나둘 법정에서 공개되었고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마다 태연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서류 위에 위조된 서명, 정교하게 조작된 보험 내역, 계획적으로 빼돌린 공동재산의 흐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태연은 처음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엔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들었고 마지막에는 미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법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 역시 가명을 조건으로 증언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지훈조차 몰랐던 범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타인의 인생을 이용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은 흐린 가을 아침에 열렸습니다. 지훈은 스스로의 힘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단정한 남색 원피스는 피해자가 아닌 한 사람의 삶을 되찾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담고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에 밀려든 감정은 통쾌함도 복수의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돌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은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태연이 법정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지훈은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끝내 무너뜨리지 못한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조금씩 회복을 넘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 치료는 계속되었고 예전보다 더 단단한 몸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시에 태연의 통제로 멀어졌던 친구들과 가족들이 다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해와 미안함은 눈물 속에서 풀렸고 지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고요한 시간,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배신과 절망, 그 안에서 피어난 결심과 생존의 기록이 글이 되었습니다. 그 글은 한 권의 책이 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 오래된 고통을 혼자 견뎌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훈은 하나하나 답장을 쓰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더 이상 비극으로만 남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지훈은 다시 그 산길을 찾았습니다. 안개 낀 그 자리, 휠체어가 버려졌던 곳에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끝이라고 믿었던 순간이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안개를 가르며 내려왔고 지훈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상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던 인생의 기념비였습니다. 지훈은 돌아섰습니다. 과거를 등지고 온전히 자기 것이 된 미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단순한 생존자도 아닌 자기 삶의 이야기를 끝내 완성해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날 아침 산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지훈의 인생에도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